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1년여를 앞두고 남은 건 월북자 가족 딱지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 사망 공무원 실종 처리로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신형 무기 등은 공개하지 않아 내부 결속에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이 이틀 사이 18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 여파에 따른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 전 총장 장모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틀 사이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이 수만 건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도 내연남에게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진보 농객 진중권 전 교수 등의 송곳 질문에 면접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해 북한 해상으로 떠내려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한 뒤에 불태운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 글씨만 남았고 시간은 여전히 1년 전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사과도 명예회복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채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살던 집. 딸은 아직도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울어있다 올 것 같아라고 말해. 아빠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씨의 사망 이후 해경은 2차례 이 씨가 도박빚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이후 유가족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 글씨가 찍혔습니다. 아내와 고3 아들은 험한 댓글에 찢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는 식으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기서 사느냐, 뭐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실종 직전까지 가족들과 진로를 고민하던 이 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류를 거슬러 북한까지 갔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가족들은 월북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교 2학년이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진상조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써 있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제가 2월 달에 님 청와대 쪽으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만남을 요청하고 싶다. 끝이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해신도 없었고 깡그리 없는 사건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권위는 이 씨가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한 해경의 기자회견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고 유가족은 해경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7일 짧은 답변서를 통해 유가족이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숨진 이 씨가 그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월북하려 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낸 것도 아니어서 이 씨는 지금도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따가운 시선에 생활고까지 겹친 가족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내인 곤모 씨.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3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수입이 68만 원, 이번 달에는 120만 원. 되게 많이 줄었어요, 수입이. 교육비 등으로 지출까지 늘면서 빚이 불어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남편은 실종 상태라 공무원 유족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은 이 씨의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8월 법원에 실종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법원에서 이 씨의 사망을 인정하면 인사혁신처가 이 씨의 순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월북하다 피살된 것으로 결정되면 유족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관계 법령에는 순직과 달리 월북은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한테 납득할 만한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은 저희는 더 이상 정부와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월북이라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국가인권위는 순진 이 씨의 사생활을 해경이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인권 침해 보상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지급되더라도 보상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정권 수립 73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예비군이 트랙터,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는 소규모 이례적인 열병식이었는데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완전히 달라진 김정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권현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늘 새벽 0시 김일성 광장. 회색 양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부쩍 살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공화국 창건 73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열병식을 해온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데 김 위원장 집권 10년 차를 기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은 따로 연설을 하지 않았고 열병식 규모도 축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10월과 올 1월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도 크기를 키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며 미국과 남쪽을 향한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오늘은 전략 무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규군 대신 예비군격인 노동저기대가 줄을 이뤘고 트랙터 종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려한 조명과 축포로 극장 효과는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삼중고에 처한 상황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나름대로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연출된 열병식에선 흰색 원수복을 입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행사를 주도해 실세임을 과시했고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김정은 대신 연설을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년 말까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무단 불참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그 바람에 북한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징계는 이례적으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year 2022.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한 징계인데 북한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고 매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금도 못 받게 됐습니다. 개인 선수 차원에서 올림픽 참가는 가능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평창 어게인 구상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을 국제 무대로 다시 불러내는 걸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IOC가 입장을 바꿔 북한의 참가를 허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참가가 올림픽 흥행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개최국 중국이 징계기간 단축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4일 방한해 문 대통령에게 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할 걸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참가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이 이번에는 제보자의 공익적 자격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지정은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검의 발표를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공익신고자로 발표를 했는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권을 향해 공작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는
질질 끌지 말라며 빠른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대로라면 대검이 권익위에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대검의 발표와 상반된 답변에 야당은 검찰이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권을 해서 이게 공익신고자 신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죠.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개 이상의 제목에 해당할 여지가 가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지가 있고,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죄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원도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의혹 양상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 공작과 같다며 신속한 진상 확인을 주장했습니다.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국회 출석을 두고 윤 후보는 불러달라고 했지만 정작 윤 후보를 부르겠다던 여당에선 한 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발장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전직 당직자는 윤 후보와 김웅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김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 후보의 장모는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이번 주 초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증권사 6곳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지난 6월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조사했던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법정 구속됐던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 8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최 씨 측은 고령인데다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최 씨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 씨는 347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골목시장 침해와 독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이틀째 폭락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19조 원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두 기업이 왜 이런 악재를 만나게 됐는지 김지아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더욱 급등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이틀 새 증발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18조 8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당이 사흘 전 플랫폼 업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송영길 대표가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여기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업체의 보험과 펀드 비교 추천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될 수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포지션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도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게도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이 본격 시행되는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 허가를 받으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빅테크 업계는 2주 안에 관련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 커진 불확실성 탓에
빅테크 기업 주가에는 당분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혁신과 성장의 상징에서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만 7개에 달합니다. 윤수영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7일 열린 플랫폼 관련 토론회에선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플랫폼 갑질방지법은 7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율을 높여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전가하거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걸 막겠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 관련 기업 경영진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IT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이렇게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기업 활동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독점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될 거란 반론이 팽팽해서 그 쟁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사업 분야를 확대해온 건 사실이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계열사는 각각 45개와 158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한정판 운동화 거래, 화장품 제조와 영어 회화, 카카오는 발레 파킹, 탈모 관리, 스크린 골프 같은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예. 온라인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죠. 예, 저희가 잘 몰랐던 분야의 사업도 많군요. 그러나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카카오가 시작한 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서비스는 무료였고 자연스레 승객과 택시기사의 이용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전체 택시기사의 80%가 가입한 상태죠. 이 같은 급성장이 가능했던 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네, 역시 카카오 택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무료였던 서비스가 1,000원, 2,000원으로 오르더니 최근엔 5,000원 인상안까지 나와서 논란이 됐죠. 게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히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예. 이 같은 일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하는 사업마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시장을 그렇게 지배하고 나면은 기업의 논리대로 가버리거든요. 기업의 논리라는 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 기업의 논리라는 게 비판적으로 들립니다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채널이기도 한데요. 국민지원금 안내 같은 각종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결국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을 무기로 소비자를 사실상 예속시켜왔다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정부나 국회에도 그동안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전부터 급속히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올 게 왔다고 보셔야 되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기 힘든 영역까지 다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충격이 오기 전에 조금씩 대비했더라면 정부나 기업, 소비자들에게 모두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확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국민의 37.2%인 1,911만 명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70%를 달성하려는 정부는 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이후에는 잔여 백신을 활용해서 2차 접종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SNS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도 예약해서 접종일을 좀 당겨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수급 불안 때문에 6주로 늘린 화이자와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을 3, 4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중증 질환에서 WHO가 지정한 심근염, 후각상실 등 20개 경증 질환까지 확대했습니다. mRNA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서 심근염, 심낭의 발생 비율을 고려를 해서 지금 앞으로 약 한 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고요. 국내외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선구매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경으로 168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는 19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화이자 1차 접종 뒤에 소장이 썩는 증상을 앓던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가족들은 체육 수업을 전담할 정도로 건강했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24살 초등교사 A씨가 근무했던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초 부임한 A씨는 교단 생활을 해오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체육 수업을 재미있게 너무 잘하셔서 제가 쓴다 이렇게 좀 밝고 건강했었어요. A씨는 지난 7월 말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복통 등의 증세로 순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지난달 10일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틀 뒤 소장이 썩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소장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재수술까지 했지만 지난 3일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쳐서 그 사이에 이제 장이 망가지고 썩고 갑자기 백신 맞은 이후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애통하죠. 방역당국은 A씨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레이노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과수 평가를 한번 했고요. 질병청에 딱 의뢰용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인과성 평가를 다시 할 거예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부산의 50대 남성이 화이자 접종 뒤 소장이 괴사해 수술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 차량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난을 호소했고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차량 시위를 주도한 비대위 대표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항의하는 자영업자 차량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벌인 이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마찰도 빚었습니다. 스티커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죽여요. 그렇게. 자영업자 다 죽어봐. 어젯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9곳에서 차량 시위가 벌어졌는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참가 차량이 5,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방역 규제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상공인만 억제고 이래 하면은 저희가 편함을 납니다. 이제 저희도 장사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겠고, 저도 이제 마지막이라 심정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유흥주점 업주들도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삶은 망가져가고 참으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7월 차량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젯밤 시위에 대해서도 체증 자료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법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보셨는데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 집 건너 카페, 두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5년을 버티는 건 5명 중에 1명 정도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거리 건물의 귀퉁이마다 자리한 카페들.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저희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고. 같은 업종 간 치열한 경쟁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폐업을 고민합니다. 폐업을 할지 이전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전을 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년 반 전에 폐업한 돈가스 집입니다. 한 달 뒤면 새로운 돈가스 집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습니다. 숙박, 음식 등의 자영업자가 절반에 가까운데 이들의 5년 생존율은 20.5%에 불과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재취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 게 자영업자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취업훈련 장려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합니다. 해주려면 좀 확실하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보여주기 정책 말고 구체적인 쪽집게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소득 하위 88%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나흘째입니다. 관련 이의 신청이 이틀 사이 수만 건 제기됐습니다. 결국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건 아닌지, 그럼 소득 하위 9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비판이 나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틀 동안 이 권익위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5,864건이나 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의 제기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답합니다.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더 나아가 소득 하위 88%인 현재 기준을 9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90% 정도. 당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상향해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걸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다시 9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을 2%포인트 늘리는 데는 약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90%를 넘는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거냐며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예비부부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식사 없이 99명까지 참석으로 결혼식 방역 지침이 완화되긴 했지만 참석 인원이 49명이든 99명이든 보증 인원이 그대로여서 식사비 등 부담 비용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애매한 정부 대책이 예비부부 화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주말에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 예식이 막 끝났는데 신랑 신부와 몇몇 친지만 보이고 식당은 썰렁합니다. 같은 주말 수도권 대형 쇼핑몰.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식당은 이용객이 가득합니다. 200여 명 수용 공간이지만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식사 공간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서로 다른 코로나 거리두기 방침 때문입니다. 7월 정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100평 이상 점포 내 식당은 출입 명부만 관리하면 이용자 수 제한이 없지만 예식장은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 때문에 예식장과 예비부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약 시 수백 명으로 예상했던 하객이 코로나로 수십 명으로 줄었지만 식장 측이 원 계약 인원대로 식비를 청구하거나 식사 안 하는 인원수만큼 자신들이 판매하는 답례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인원을 줄여주는 대신 1인당 식비를 2~3배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포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반영이 된 거다. 예식장 측은 방역 지침대로 수십 명분 식사만 팔아선 수지를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49명 해봐야 뭘 하면 이 전반적인 이 업계는 아마 이미 망했을 거예요. 전부 다가. 결국 식장 요구를 안 따르면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 취소 시 행사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된다. 정부는 예식장 측에 특수 상황인 만큼 인원을 줄여 재계약해 줄 것을 권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행정명령 발동이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해서 최대한 그게 이제 약관을 통해서 정부는 최근 식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예식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늘려줬지만 식비가 갈등 원인인 상황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들과 예식장들이 좀 인원 조정에 있어서의 그런 좀 충돌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조금 개입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이 답답한 마음에 한 달째 각종 시위까지 해보지만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축하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결혼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서 불륜 행위를 했다면 내연남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행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주거 침입죄였는데 대법원이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주거 침입죄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판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주거 침입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3차례 불륜행위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여성이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공동거주자 중 한쪽의 승낙을 받고 집에 출입했더라도 다른 한쪽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판례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집에서 누리는 평온한 상태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해칠 때 성립된다며 단순히 B씨 배우자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에 출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A씨가 B씨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은
B씨 남편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주거침입죄가 해당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최근 5년 동안 풍력발전소 54곳의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5곳 중 1곳은 레이더 간섭 등의 이유로 국방부가 개발 반대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비상 상황 시 5분 내에 가동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달고 허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이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일까요? 이상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입니다.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풍력발전소 17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니, 안 그랬어요. 내세를 지금 반대하는 별로 통하지 않네. 당초 국방부는 군 레이더를 간섭하거나 작전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이곳의 풍력발전소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지자체 업체 등과 협의한 뒤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 가동 중단, 작전에 영향을 줄 경우 대안을 마련한다 등이 조건인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성격이네. 5분 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죠. 국조항으로 논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강원도 양양의 발전소 등도 같은 이행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얻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군 전파 영향 평가 및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경우에만 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방부는 일부 레이더가 풍력발전소로 전파 간섭을 받지만 심각하지 않아 조건부로 동의해줬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 천천히 달리는 차들 뒤로 화물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차들을 순식간에 밀어버립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고를 막아줄 듯합니다. 또 여기에 드론이 때로 날아올라서 화재를 진압하는 세상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미래 모빌리티에 맞췄습니다. 손을 핸들에서 떼세요.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화물차 4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군집 자율주행입니다. 시속 90km로 12.5m 간격을 유지해 마치 한 대처럼 움직입니다. 보편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를 많이 줄임과 동시에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82명.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 302명으로 절반이 넘는데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이 2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걸 저도 느끼지만 저희 집사람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드론 3대가 건물 화재를 진압하고 옥상에 있는 부상자도 거뜬히 구조합니다. 프로펠러 8개가 장착된 이 인명구조용 드론은 최대 200kg까지 요고 조절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 시스템으로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100m 이상 초고층 건물도 내부 진입 없이 화재 진압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드론은 거리가 지금 고도는 500m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2km에서 3km까지는 통신이 됩니다. 택시기사도 AI에 자리를 내줄 판이죠. 현대차는 올해 민헨 모빌리티 쇼에서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선보였는데 2023년부터 미국에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직으로 떠올라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하늘을 나는 택시로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늘을 나르면서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대와 함께 엔진차도 점점 전기나 수소차로 대체되고 있죠. 영화에서나 보던 차와 택시를 현실에서 만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충청 경선 패배 이후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하루 만에 의원실에 짐까지 정리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궤적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가 여전히 네거티브 전략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책과 서류를 담은 박스가 쉴 새 없이 실려 나옵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걷어달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낙연 후보는 사퇴서를 제출한 뒤 의원실 짐까지 정리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선의 서른 의원도 동반 사퇴를 선언하려 했지만 이낙연 후보의 만류로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인단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합니다.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러워서.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대응 없이 경기도지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불안함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저는 매우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요.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지사 찬스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낙연 후보를 향해 국민이 주신 권리를 내던지는 건 구습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네거티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2명은 6명씩 절반으로 나눠서 이틀에 걸쳐 국민 면접을 진행합니다. 오늘 첫날 면접에서 후보들은 진중권 전 교수 등 국민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들에 대한 집요한 비판이 이어지자 다른 질문을 하라며 답변을 피했고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가장 예민해하는 배신자 표현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면접관 앞에 앉은 홍준표 후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난처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돼지 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모병제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이 말바꾸기란 추궁도 이어집니다. 모병제 그때 반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질문하시는 게 꼭 저래 베베 꼬여서 질문하니까. 공격적 질문이 이어지자 면접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그 질문을 하니까 유승민 후보에게는 배신자란 표현이 나오자 특히 예민한 모습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 후보는 중소형 원자로 공약 관련 부지 마련 방안 질문에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압박 면접의 유튜브 접속자는 한때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원희룡 등 나머지 후보들의 압박 면접이 이어집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곳이 공항이죠. 인천공항 곳곳이 보다 한국적으로 우리 전통의 미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를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옹기로 쌓아 올린 탑. 장독과 항아리가 투박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장 한켠에 만든 국가무형문화재 전시공간인데 전통 기와에 이어 다양한 옹기를 전시 중입니다. 지난 1년여 사이 공항 곳곳엔 전통문화 콘텐츠가 늘었습니다. 탑승동에 마련된 이 미디어월에서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3,000여 건의 문화재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보암 형태로 새로 개관한 공항박물관은 금귀거리와 청자 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로 채워졌습니다. 쉽게 접근하셔서 이런 진품 유물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전국의 문화유산 명소 정보는 첨단 기술로 전해지고 입국장에는 나전칠기, 조각보 등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를 설치 중입니다. 전통에 대한 느낌을 입국장에서 바로 받으시고 검역소를 통과하시게 된 긴장감들을 잊고 한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공항 이용객은 1년 4개월 만에 10,000명을 넘어서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의 20만 명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공항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우리 프로축구가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과 전북 양강 구도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수도권 팀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16년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 4연속을 넘어 K리그 최초 5연속 리그 정상을 겨냥한 전북. 두 팀이 운명의 맞대결에 나섭니다. 양 팀의 승점 차이는 고작 4점. 막강 전력으로 다른 팀들의 추격 의지를 봉쇄하며 3시즌 연속 우승 경쟁 중입니다. 양강 독주 체제는 굳어졌습니다. 2위 전북과 3위 포항의 승점 차는 11점이나 되는 데 반해 포항과 9계단 및 꼴찌 서울은 고작 14점 차이입니다. 원인은 갈수록 심해지는 전력 격차에 있습니다. 전북은 리그 최고 공격수 일류첸코에 이어 국가대표 윙어 송민규까지 포항에서 빼내왔고 울산은 이동준과 김지현 등의 알짜 영입으로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착실하게 명문의 길을 걷는 전북 울산에 비해 수도권 명문들은 바닥 없는 추락 중입니다. 한 달째 승리 없이 꼴찌로 떨어진 서울은 진지하게 강등을 걱정하게 됐고 결국 시즌 중 박진석 감독이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전통의 명가 수원 역시 같은 지역 승격팀 수원FC에 역전당해 하위 스플릿으로 처졌습니다. 한편 6위까지 도약하며 만년 꼴찌에서 벗어난 인천과 막강 공격력을 앞세운 수원FC는 상위 스플릿 마무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는 K리그의 지각 변동,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내일도 중부 지역에서는 무난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쪽으로 갈수록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호남과 제주, 남해안에서는 비도 오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1도, 대구와 울산이 2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8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태풍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9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